제일 좀 팽팽한 접전 지역은 어디를? 가장 알 수 없는 지역이 인천인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에는 어떤 지지율이 그냥 확확 뒤집어진단 말이죠. 네. 뭐 자고 일어나면 여론조사 결과가 바뀐다. 이제 경기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5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이제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는 정책적인 공약 이슈가 마찬가지로 세월호라는 블랙홀에 그대로 쭉 빨려가 버리는 각 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부산 광주 지역 그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연동하지 않게 된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6.4 지방선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는 6.4 지방선거 얘기와 함께 박빙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표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해서는 좀 대진표가 늦게 짜여진 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정치연합의 공천이 좀 많이 지체됐었고 또 예. 세월호 여파 때문에 경선 자체가 이제 딜레이된 상황이었었죠. 이번 선거는 17개 이제 광역단체장들을 선출하는데 그중에 8명이 현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역이 수성을 하느냐. 그리고 네. 9군데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첫 도전인데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과연 어떤 사람이 이제 단체장 반열에 오르느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원래는 원사이드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었는데 네. 원사이드라. 여당이 좀 매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였었죠. 원래는 예. 정당 지지율 자체도 원래 그랬고 시간 가면서 이제 박빙 승부가 이제 펼쳐지면서 선거 자체로만 본다면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그런 선거 결과일 것 같습니다. 제일 좀 팽팽한 접전 지역은 어디를? 뭐니 해도 수도권이죠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천.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뭐 신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전 결과 이게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예. 거의 뭐 오차 범위내라고 그렇죠. 보이는 그런 오차 곳이 범위이기도 하고 많더라고요.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단 예. 말이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누가 어느 쪽이 원사이드하게 뭐 유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예. 단정짓기에는 한 열흘 남았는데 이제 열흘 동안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한 37일 됐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예. 뒤로 예. 오늘까지 37일인데 37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 37일 동안 우리 온 국민이 멘붕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그때 이제 제일 큰 이슈는 기초 선거에 대한 그 정당 공천을 예. 폐지할 거냐, 폐지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예. 이제 그렇죠. 제일 큰 이슈였죠, 그랬었죠. 정책. 예, 맞아요. 그거 말고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약 폐지, 특히 이제 복지 공약 같은 예. 거,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거 이외에는 뭐 큰 이슈가 없어서 이게 그러면 지자체 선거는 정책 선거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가 대부분 선거와 선거의 중간쯤에 항상 있는 선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심판론 야당에서는 중간 선거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중간 평가로서의 예, 의미가 중간 굉장히 평가로서. 컸었는데 예. 이번 선거는 사실은 임기 초반부에 자리가 딱 있어요.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 워낙에 고공행진을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판론 자체가 먹혀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네. 대부분의 사람이었는데 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심판론 네. 성격이 좀 강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예. 그 지지율이 좀 많이 변화는 있다고 아, 보는데 그럼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만 보더라도 예. 세월호 이전에는 거의 70%까지 국박하는 네. 정말 이례적인 그런 고공행진이었었거든요. 예. 60%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았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 정부의 어떤 대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국민적 공분이 이제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거의 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조사도 이제 나온 걸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완전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구분해도 되겠다. 각 지역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빅3 판세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선거 얘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서울시장은 이번 선거의 가장 가장 중심에 있는 하이라이트인데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몽준 의원, 새누리당의 예.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현 시장이 이제 맞붙는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출생의 한나라당 대표고 기업가 출신으로는 7선. 이 기록이 최다선 기록이라죠. 예. 예, 박원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창녕 출생이고 예. 변호사 출신이고 약간 대비가 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월과 5월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지지율의 변화의 추이가 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초박빙 상태였습니다. 예. 사실 누가 시장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이게 5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이제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차이의 격차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완벽하게 그냥 사실 그 이후로 이제 크로스된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몽준 후보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호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예. 발언의 파문들이 좀 있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뭐 관전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정몽준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 세팅으로 또는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이슈를 좀 만들어내서 추월할 것이냐. 예. 그리고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 얼마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지금 현재 지지율을 잘 유지해 나가느냐. 지키느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약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 후보 간의 토론회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얼마 전에 관훈 토론회가 있었죠. 그 토론회에서는 그 토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 뭐 도전자와 방어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거의 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할까요? 예. 사실 정치적인 경력이나 커리어로 본다면은 이제 정몽준 후보가 훨씬 더 거물이잖아요. 예. 7선이나 예. 국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지만 근데 시장으로 봤을 때 어쨌든 도전자란 말이죠. 도전자의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반면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이긴 하지만 매우 노련한 자세로 사실은 방어를 잘했다. 예. 특히 이제 용산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두 후보 간의 극명한 시각차가 이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꼭 이제 2006년이나 2010년에 뉴타운 개발 꼭 연상케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개발이냐 아니면은 의견 수렴 먼저냐. 예. 사실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뉴타운 통해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던 이제 전적들이 있단 말이죠. 13년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해지할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재산권이 묶이고 또 찬반 양동 때문에 정말 갈라진 그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다. 토론회에서 이념 가지고도 또 맞아요. 날선 대립을 보였죠. 예. 이제 정몽준 후보가 공격하는 입장이었죠. 이제 이슈는 박원순 시장이 후보죠. 박원순 후보가 제주 해군 기지하고 이제 평택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다. 이런 이제 규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의를 제기했고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데는 7억을 썼는데 북한 인권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이념 이게 도대체 예, 안보관이 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뭐 그런 철진한 색깔론 가지고 시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을 했죠. 서울시장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런 철진한 색깔론에 설득당하겠습니까? 색깔 논쟁이라고 하시는데 서울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서울시장의 국가 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치면 어떤 이슈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남아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여파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현 예. 정권이. 일단은 지금 정당 지지율 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서울에서도 그 월등하게 새정치연합을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당연히 이 당 지지율을 어떻게 후보 지지율과 연동시키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당이 그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당 지지율 제고입니다. 네. 당 지지율 제고를 어떻게 후보들한테 쏴주느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몽준 후보가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론을 들고 나온 거는 보수층의 결집. 예. 우리 당 지지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의 투영이 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개각이겠죠. 네. 개각의 총리를 누구를 인선하느냐, 또 개각의 폭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장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에 예.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후보들의 지지율에 가장 큰 변수로 공통적으로 작동하겠죠.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는 이제 새누리당은 유정복 후보가 지금 전 안행부 장관이고요. 예. 지금 안행부 장관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시절은 없었을 예,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시장이 송영길 씨인데 일단 유정복 씨는 인천광역시 출신이고 전 안행부 장관이었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남 출신이죠. 예. 고흥 출생이고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유정복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박심을 잘 아는 가장 뭐 몇 안 되는 그 당내 인물이다 이렇게 뭐 평가도 받기도 하고 그만큼 또 행정의 달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송영길 후보는 일단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차세대 뭐 주자로 지목이 되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라서 두 후보 간의 이 접전도 상당히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로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서울, 경기, 인천이 세 개의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 갖는 의미, 네. 그리고 인천이 갖는 의미, 경기가 갖는 의미가 각각 틀릴 것 같아요. 서울의 의미는 아주 상징적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각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2천만 서울 시민이 예. 어떻게 표를 내는 하는 판단을 해보는. 그렇지만 인천과 경기 지역은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일정 부분 좀 보수화된 유권자들의 성향이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그랬고 또 광역시장 시도지사에 당선된 그동안의 사례들도 쭉 봐도 그렇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알 수 없는 지역이 인천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가장 예측하기 힘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정복 장관이 워낙에 이제 박 대통령의 핵심 신복 예. 출신이고 그래서 인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13조 원에 네. 달하는 네, 네. 부채인데 이게 이제 정권의 실세가 와야 일정 부분에 좀 지원들도 많이 받고 부채를 예. 좀 탕감 내지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예. 또 반면에 이제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다수의 부채 대부분이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예. 만들어진 부채란 말이죠. 예. 그거에 대한 책임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쪽이 그렇죠. 불리할 수 있고요. 예. 게다가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도 앞두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큰 행사도 앞두고 있고 예.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좀 이 예산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그 아시안 게임을 가장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에게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좀 새로운 활기로 아시안 예. 게임을 치르려고 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인천 선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되지 최근에 않을까. 발생한 인천에 그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근데 해경 본부가 인천에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예. 변수다라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이야기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세월호가 중심이었다면 인천은 자체적인 또 이슈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분석하는 게 또 다른 또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천시장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는 어떻습니까? 예,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유정복 그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냥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네.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3, 4니까 한 8%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때만 보더라도 지금 39.1대 39.2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 방송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더군다나 이제 유정복 후보가 한때 역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권 실세가 시장이 됐으면 예. 우리에게 혜택이 더 많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때 이제 굉장히 인천 시민들 사이에 크게 형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안행부 장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된 안전의 책임자였다는 측면에서 심판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유정복 장관이.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야당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층과 네. 또는 보수층 일부가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이제 이탈되는 이동하는 그렇죠. 경향들을 보이면서 현재는 송영길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거는 마지막까지 개표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지역도 이제 박빙을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는군요. 예. 최근에 놀라운 반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여파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예. 분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누가 당선될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의 초접전이다. 남은 시간에 아마 가장 총력전을 기울여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광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빅3 세 번째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에는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맞붙었어요. 이 지역구가 지금 이 두 후보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예. 다른 지역의 두 양 후보들보다 정치 색깔이 좀 빠졌다.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네. 개혁파로 좀 분류가 되는 그렇죠. 성향이 있고 예, 예, 맞아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래도 보수 중도로 평가되는 경향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극한 대립은 다른 적다.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다. 그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남현은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중에서 좀 합리적 보수, 네.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예. 정치인이죠. 또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도 새정치연합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약간 보수적 색채가 있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고 있는 예. 중도에 가까운. 예. 새정치연합의 경선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예. 이 세 명의 후보하고 누구하고 붙여도 남경필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는 그런 예. 조사들이 쭉 나왔었죠. 나왔었죠. 누구였죠? 그때 새정치연합. 김상곤, 원혜영, 그 다음에 김진표 이렇게 세 네. 분이 경선을 했었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좀 남경필 후보의 압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정도로 이제 큰 차이가 사실은 이거보다 사실 3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45대 31 나와 있는 한국 갤럽 예. 조사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보이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도는 그냥 뭐 남경필 후보가 무난하게 도백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랬었는데 최근에 놀라운 반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세월호의 여파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안산이라는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을 중심으로 한 이 앵그리맘의 진원지가 사실은 이 경기도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경기도의 중도층들, 합리적 중도 또는 이 보수층에서도 무당파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크게 이념적 차이를 볼 수 없는 김진표 후보. 그러나 예. 화는 났기 때문에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 그래서 김진표 후보 쪽으로 상당히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의외로 지금 최근에 초접전 양상으로. 최근에 그 남경필 의원이 박심 이야기한 이후에 좀 그렇죠. 바뀐 거죠. 예, 사실은 그 발언이 아주 치명타 중에 하나였었죠.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예, 맞아요. 경선에서. 그때 이제 대부분의 여론들이 지금 지켜야 될 게 안산에 계신 그런 분들이고 유족들 아니냐. 그렇죠. 이 발언이 아주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민심은 많이 민감해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다른 선거보다 더 이제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나하나 꺼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울시장만큼이나 사실 경기지사 그 선거에 많은 관심이 가기 때문에 가장 최대 화두를 그나마 꼽자면 뭘 꼽아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경기도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새정치연합의 경선에서 일단 불거진 건데 예. 교통 문제였습니다. 김상곤 후보가 이제 무상버스 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각 세 후보가 전부 무상버스는 내가 원조 또는 뭐 나는 다른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는데 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라는 그 거대한 지역이 사실은 서울의 거대한 배드타운화 돼버렸는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는
통학하는 학생들, 예. 심지어 뭐 2시간 반, 왕복 4시간 걸려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퇴근의 어떤 문제, 통학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이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이 고통으로 네. 이제 남아있으면서 이걸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인 건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서 경기로 이어지는 이 광역버스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저녁 때 앉아가는 버스를 운영하겠다. 예. 이 얘기는 이제 뭐 버스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겠죠. 이게 이제 이른바 굿모닝 버스라고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그리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감 있게 운송을 하겠다. 3060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안에 서울에 통학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이런 이슈 정도면은 사실 제법 큰 이슈인데요, 경기도민들한테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슈가 정책적인 공약 이슈가 마찬가지로 세월호라는 블랙홀에 그대로 쭉 빨려가 버리는 듯한 그런 양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경기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천 문제, 재정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재정 문제는 거의 뭐 이야기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가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세월호 참사의 수습, 네. 내각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결정적으로 그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결국 크다고 서울을 보는 게 포함한 맞겠죠. 이렇게 수도권 3개 지역은 개별 지역들의 이슈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거대 담론, 세월호라는 그렇습니다. 거대 담론 속에 다 파묻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빅3 지역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붙는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들 간의 접전도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마 제일 큰 승부처 중에 하나가 이제 충북지사 선거라고 지금 말해지고 있는데 예. 뭐 자고 일어나면 여론조사 결과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윤진식 새누리당의 윤진식 후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현 시장이죠. 현 지사죠. 지사. 네. 이 두 분이 붙는데 이 두 분은 윤진식 후보는 1946년생이고 이시종 후보는 1947년생인데 한 해 차이는 나지만 1966년도 청주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동창이에요. 그래서 네. 뭐 50년직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동창끼리 맞붙는 지금 선거인데 이게 이제 그 한 번 지금 처음 붙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리턴 매치란 말이죠. 사실 그때도 화끈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충청도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선거만큼 굉장히 화끈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전 총선에서는 이시종 그때도 이시종 후보가 그렇습니다. 이기지 않았나요? 네. 아주 근소한 한 네. 1600표 정도 네. 차이로 근소하게 이겼었죠. 현재는 박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지율에 큰 차이가 계속 이렇게 박빙으로 갔었나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변화는 어땠어요? 자, 이게 이제 3월 달에 조사입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시종 후보가 아주 압도적이었죠. 지금 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50대 31.7 였는데 예. 물론 지금도 이제 근소하게 앞선다는 조사는 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듯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예.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누가 당선될지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의 초접전이다. 이 지역의 이 도지사 두 후보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보궐선거라든지 크고 예. 작은 선거 있을 때마다 네.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늘 윤진식 전 장관을 하마평에 늘 영순위로 올려놨던 카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충청도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충청 대망론 네. 여기에 가장 부응할 만한 새누리당의 주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충청 지역의 인구가 네. 호남을 앞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의석수를 조정해달라는 요청들이 얼마 전부터 그렇죠. 있었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런 이해와 요구를 여당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 예. 저는 그런 기대 심리가 윤진식 전 장관에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두 후보야말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또 이렇게 민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50년 지기 친구의 재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두 후보 간에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얼마나 누가 실언이라든지 예. 또는 요즘은 그 선거라는 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발언 때문에 갑자기 지지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해당 후보가 내건 공약이 무엇인지 또는 그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를 두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하다고 보는데 예.
근데 한국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감정법이 정서법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말을 갑자기 어떻게 던졌을 때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그냥 확확 뒤집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진식과 이시종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이란 말이죠. 얼마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해나가면서 최대한 그 핵심 지지층들을 집결시키느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충북 선거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충북을 봤으니까 이번엔 충남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얘기는 아까 장 변호사님이 조금 또 공부하신 것 같던데요. 네. 예. 충남은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하고 안희정 예. 지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지금 나섰죠. 나이는 안희정 후보가 5살 더 어립니다. 정진석 후보가 60년생이고 안희정 후보는 65년생. 이쪽은 그 안희정 후보가 그 초반부터 예. 상당한 차이로 이렇게 앞서가는 걸로 조사가 돼 있던데요. 네. 안희정 후보의 현지에서 그 인기 비결이 뭔지 전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윤진식 그 전 장관이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우리를 대변해줄 충청의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네. 사실은 이제 이 야권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이 충남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인재 의원이 이제 네. 대권에 도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가장 대권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안희정 지사다라고 충청도 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래 지도자로 그렇죠. 이렇게 찍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그런 기대들이 네. 지지율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캐치를 해서 예. 안희정 지사의 이번 캐치프레이즈가 충청 대표 선수예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심리를 아주 제대로 건드린, 아주 제대로 짚은 그런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서는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가 좀 앞서 있는 만큼 그렇습니다. 결과도 그냥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현재 큰 어떤 그 대형 악재나 호재가 한쪽에서 이제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예. 현 지지율 정도면은 글쎄요, 뭐 이 정도 패턴이 계속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되어 있단 네. 말이죠. 예, 두 후보 모두가 이제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정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대형 호재가 별로 없을 거다. 그렇더라도 그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한 또 묘책을 지금 세우고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두 후보 간에 그렇더라도 관전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 대망론에 가장 그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주자란 말이죠. 예. 또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 구도에서 경쟁 구도를 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안희정 후보도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죠. 굉장히 부담스럽다 사실은. 예. 기대들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그런 기대들이 과연 내가 받을 만한 기대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 얘기는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하.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나한테 기대를 더 부응할 수 있는 이 재선시켜 주신다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차기 대선 후보에 반열에 나가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이제 본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차기 대선 후보급으로 충청의 대표 선수화되고 있는 예. 이 안희정 후보에 맞서서 정진석 후보가 어떤 프레이밍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짜서 이 차기 대선 후보와 그냥 도지사 후보 여기 이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정진석 후보가 어떤 프레임으로 그걸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를 짜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글쎄요 뭐 쉽게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묘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자체만 보자면 사실은 두 후보만 가지고 보자면 정진석 후보보다는 안희정 후보가 당연히 지지율이 높다라는 게 뭐 표면화되어 있지만 정당 자체의 지지율은 사실은 좀 새누리당 쪽에 높은 지역 그렇습니다. 아니었어요? 사실은 충청 예. 지역은 이제 꽤 오랜 시간 전부터 상당히 보수화된 예. 지역입니다. 여당이 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해진 동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가 이제 이전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중심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뭐냐면은 여당의 심리, 보수의 심리라는 예.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남과 호남 출신만이 계속 대선 후보들이 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외감이 네. 이제는 조금 우리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당 지지율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연동하지 않게 된
그 핵심 배경에는 그 대표 선수가 안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로 이제 좀 재미있게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보자 개개인의 색깔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야 각 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부산 광주 지역 역시 이번 민심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지금 뜨겁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산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핫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경선 과정부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남기고 결국 이제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상대하는 단일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 시민들만의 독특한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구에 계신 TK 분들은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고 싶겠지만 네. PK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TK가 더 독식한 거 아니냐. 예. 남이다. 이런 약간의 예. 이제는 좀 우리 남이다. 이제 남이고 싶다 또는 뭐 좀 다르게 좀 봐달라 예. 이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상 물론 이제 사실은 오거돈 후보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을 하게 된 이유에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함정이 좀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지역의 유력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모든 후보들 거론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한 너댓 명 포함되어 있고 야권 후보도 아주 제법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후보를 일괄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오거돈 후보가 한 11%의 지지로 예. 1위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재미있는 게 당시에 새누리당 후보가 서너 명이 있었는데 다 합치면은 40-50% 육박하는 지지를 새누리당 후보들한테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오거돈 1위라는 게 이제 타이틀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러네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예. 그러면서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야 이거 잘하면은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가 확 모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부산은 저희들 조사를 계속 진행해 보면은 예. 40대 이하는 야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50대 이후에서 완전 역전되거든요. 예. 여전히 지금 40대 이하에 한번 바꿔보자 또는 우리도 남이다 이런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또 오거돈 후보는 중도층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후보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오거돈 후보 입장에서는 겹치면서 행운까지 이러면서 이제 박빙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오거돈 후보가 조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조사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거돈 후보가 얼마나 캠페인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부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또 대결이 상당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인데요. 광주시장 선거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주는 지금 유력 후보가 3명으로 예. 돼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전략 공천된 분이죠. 윤장현 후보. 일찌감치 이제 됐고요. 현 시장인 강운태 시장이 후보가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섰고 또 한 명의 무소속 후보가 이제 그 이용섭 후보죠. 그 노무현 정부 때 행자부 장관을 지냈는데 19대 의원이었다가 의원직 사퇴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이 윤장현 후보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 강운태 후보하고 이용섭 후보 이 두 분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흥미 끄는 포인트다. 2명의 무소속과 1명의 새정치연합이지만 사실은 네. 3명 다 새정치연합 소속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죠. 강운태, 이용섭 후보도 이겨서 들어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토리가 좀 길입니다. 사실은 예. 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운태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뚝심 있는 그런 정치인이죠. 무소속으로도 여러 번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 번 이제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한 다음에도 시민의 유권자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그래서 원내에 들어와 다시 입당을 하고 예.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정부의 황태자였습니다. 건교부 장관 또 이 행안부 장관, 예. 행자부 장관 당시에 그리고 바로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는 당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게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이 고심 끝에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후보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윤장현 후보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죠. 예, 예.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5.18 전후에서 이제 안 대표와 김 대표가 광주 직접 방문해서 1박 2일에 지원 유세를 했었는데 아마 이 윤장현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은 곧 안철수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시간에 아마 가장 총력전을 기울여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역이 바로 광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광주까지 크게 지역별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지역구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곳은 어떤 곳이 있을지 김 대표님. 일단은 그 대구를 좀 주목합니다. 네. 사실은 대구는 지방선거할 때 사실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대구나 광주는 사실은 이제 결과가 뻔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광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권영진 후보가 네. 경선에서 이길 때부터 이미 이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진 후보는 사실은 비주류였단 말이죠. 예. 친박도 아니고. 근데 친박의 핵심 본산이라고 했던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되면서부터 일단 파란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다 이제 김부겸이라는 또 예. 야권의 대표 선수가 이제 아주 선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부 조사이긴 하지만은 뭐 역전했다 이런 주장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조사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박정희 컨벤션 센터. 네. 사실 획기적인 이제 어떤 새정치연합의 후보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법 유권자들한테 좀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최문순 지사 새정치연합의 지사가 예. 방어전을 치르는 곳입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최흠집 전 강원랜드 이제 사장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최문순 지사가 무난하게 갈 것 같았는데 강원도는 원래 좀 보수적인 지역 아닙니까? 네. 동쪽 지역의 보수층들이 대거 좀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월호 때문에 이 앵그리맘으로 상징되는 이 진보층과 예. 또는 중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야권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오히려 더 보수층들이 결집을 한다.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모습에서 이 강원도 선거도 이제 거의 접전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주 지역은 어때요? 그 부분- 제주는 그 원희룡 의원이 그 일단은 뭐 당에서 거의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서 차출된 케이스 아닙니까? 또 제주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예, 있는 예. 이 제주 출신 천재 대학 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주에 돌아온 일단 뭐 돌아온 큰아들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뭐 제주도 선거는 이 새정치연합 후보가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만큼 지금 지지율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원희룡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갈 거냐가 오히려 경남도지사도 그쪽 선거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경선에서 네. 이기고 예. 후보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경남은 그 친노의 본산입니다. 네. 부산과 더불어서 네. 이제 김해 봉화마을이 이제 경남에 있고 그 봉화마을을 지켜온 김경수 전 비서관이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 글쎄요 깨끗한 이미지하고 참신한 이미지 거기다가 이제 친노의 핵심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은 있지만 예. 반면에 이제 그 비서관이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이제 도지사라는 것들을 맡기기에는 조금 그런 게 아니냐는 시민 도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대권 후보로서의 이제 그렇죠. 위상을 본인이 스스로가 또 이제 얘기하고 있고 거물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죠. 네, 당대표까지 지냈고 지금도 그 빨간 넥타이 메고 다니시나요?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계속 여전히 그 파이터의 기질로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저기 선거나 이런 것들은 예. 홍준표 후보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6.4 지방선거 최대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앞으로 4년 동안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